네, 한눈에 보는 시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 주제를 통해서 시장 전략 진단까지 해볼 수 있는데요. 두 분께 도움 말씀 들어볼게요. 이재규 나도투자자문의 본부장님 모셨고요. 영일리서치의 최준욱 본부장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10월이 시작될 거라 또 새로운 기대감을 가진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주말 사이에 중동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촉발됐습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헤즈볼라 수장이 사망한 가운데 이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중동 확전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는 기사도 참 많이 나오고 있죠. 과연 이게 글로벌 자산 시장에 다시 한번 위축시킬지 투자 방향 세워볼게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이 위기 상황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연 글로벌 자산 시장에 다시 한번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상품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고려해 본다면 아직까지는 네. 전면전에 대한 리스크는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해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변동성 잘 나오고 있죠.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든지 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추세로 투자의 관점으로 지켜보시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 자체가 밀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시장 자체가 전 하방 경직을 어느 정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헤즈볼라와 관련되어 있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좀 짧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가, 가스 관련주 중심의 트레이딩은 일단 유효하겠다라고 주셨는데 그 단기 관점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최준욱 본부장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관련주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 아스콘, 건설, 중소형주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단기로 접근해 볼까요? 저는 만약에 이제 단기로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쪽을 바라보기보다는 일단 저는 해운 쪽을 바라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해운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미국 항만에 대한 지금 노동자들의 파업이 지금 예고도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이제 해상 운임비 상승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증시에 어느 정도 우려감이 형성이 된다, 조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보통 해운주들의 좀 상승폭이 좀 강하게 좀 움직였던 부분들도 좀 있고요. 다만 지금 재건주들을 접근하는 부분들은 중동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재건주들이 상승하는지는 좀 미지수라고 좀 보여집니다. 조금 더 이슈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만 일단 지금 중동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전면전에 대한 부분들의 가능성, 우려감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일부 증시에 대한 변동을 좀 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 지금 이스라엘 증시라든지 비트코인의 가격만 봐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증시는 지금 상승을 또 해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도 변화가 크게 없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전면전에 있어서는 거의 확률을 낮게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란 지도자들이 좀 공격적인 발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다소 영향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전면전에 대한 부분들이 제기가 될 가능성은 현재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중동 리스크에 따른 전쟁 테마 부분들 이런 테마성을 좀 접근을 하기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수급이 일단은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걸 지금 2주라든지 스윙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불상사 부분들 아니면 좀 고점에 물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를 해둘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한적인 리스크를 좀 계속해서 두는 편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전 재기 자체는 좀 낮은 상황이라서 테마주를 접근하신다면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만 보자. 단기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하고 싶어도 어려운 게 단기 접근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의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글로벌 증시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우리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니케이 지수가 지금 4% 넘게 급락 중입니다. 그 배경에 이시바 총재가 당선 후 이 첫 거래일에 하락한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이시바 총재 당선과 증시의 하락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 이시바 자민당 신임 총재죠. 이분이 N고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N고 쪽으로 방향성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나라가 장후반부에 많이 밀렸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달러 N 환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가 좀 느리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이 덜하겠지만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이런 금리 인상, 일본 쪽에서 올해에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로 작용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8월 달에 한번 급락이 나왔고요. 9월 달에도 급락이 한번 나왔는데 그때마다 나왔었던 얘기들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쪽에 대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도 N고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악재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8월 달에 처음에 이제 엔캐리 쪽에 대한 트레이드 자금이 나왔을 때 청산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청산이 이미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런 일시적인 지금 나오고 있는 변동성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도 선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락 출발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부터 여기서 더 밀릴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엔화 강세로 가는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엔화 강세로 진행된다라는 부분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을 유발하면서 우리 시장 특히 테크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럴 만한 자금의 규모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앞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더 밀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의 하락은 이어지지만 우리 증시와의 연관성을 본다면 우리가 더 밀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저희가 어떤 전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3거래일만 우리는 거래를 하게 되는데 미국 관련해서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1일에는 졸트 보고서가 4일에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텐데요. 최 본부장님, 이게 또 경계 심리를 한 번 더 작용시키지는 않을지 우려가 공조네요. 일단 저는 지표 부분들에는 그렇게 좀 큰 영향은 이제는 좀 미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지켜봐왔던 그리고 주목해왔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미 무난하게 지금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큰 충격을 줄 만한 지표 발표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제한적인 수급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좀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증시에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작용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겠지만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반도체 쪽이 지금 부진한 부분들이 뭐 중국 당국에서도 지금 기업들한테 뭐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지 말라라고 좀 이야기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블랙엘의 출시가 12월로 일단은 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일부 지금 반도체 쪽에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을 좀 출회를 시키고 있는 부분들도 맞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좀 지수 발표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서프라이즈 할 만큼의 어떠한 좀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증시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저도 이제 경제 지표 발표했을 때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나 미국 증시의 총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변동 데이터를 좀 살펴봐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 지표에 따른 부분들로 증시가 좀 상방의 베팅이라든지 하방에 따른 뭐 베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전체적인 좀 가시적인 틀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증시가 4분기에 있어서는 좀 우상향을 하는 부분들이 데이터적으로만 놓고 봐도 2020년에 제외하고는 대부분 4분기가 상승 데이터가 좀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4분기로 접어든 시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긍정적인 전망. 이번 주에는 저희가 전망해야 될 게 좀 많이 있어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께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있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쉬는 날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 이번 주에 그 다음 주를 예측하면서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지. 통상적으로 2010년 이후 국경절 연휴 이후 첫 주에 10회가량 지수가 상승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상승의 베팅을 좀 해봐도 될까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일단 뭐 중국의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전에 엔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쪽에서 지준율 인하라든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부분은
달러 위안화라는 환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7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7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올 만한 여건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지만 뭐 연휴라는 이벤트,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도 뭐 매출이 많이 잡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죠, 앞으로. 그래서 뭐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몇몇 기업들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은 높지만 이거보다 더 큰 맥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위안화의 방향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강세로 갈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수급적인 모습이 좀 불안정하지만 지난주에 우리나라 반도체들 많이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받는 것은 우리가 감안을 하고 그 이후가 중요한데 여기서 변동성이 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종목군들 위주로 전 선순환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스탠스는 일단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된 현재 시장에서 우상향이 가능한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상향이 가능한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증시 전망을 좀 해봤는데요. 이번엔 오늘 이 상황에서 특별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과 이슈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네이버 이야기 참 모처럼 만에 하는데요. 4천억 원 가량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이게 기존의 주주환원 정책과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투자자들한테 더 매력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최진욱 본부장님, 이에 따른 오늘 주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장중 4% 넘게 오르다 지금은 한 2% 오름권역. 오늘 상승 반겨도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뭐 자사주 소각이나 매입 부분들이 이제 특별 주주 환원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일단은 바닥 투심은 더욱 강화를 시킬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네.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이제 네이버의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있는 부분들은 뚜렷한 일단 네이버의 지금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뭐 커머스라든지 그리고 콘텐츠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성이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보게 되면은 커머스나 콘텐츠 쪽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 둔화가 되는 부분들은 이미 저는 네이버의 주가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됐을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PBR로만 환산해도 한 1.15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밸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네이버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과연 밸류를 어디까지 낮춰서 네이버를 봐야 될지 이게 가장 큰 초점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지금 서치 플랫폼 쪽은 성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컨텐츠 쪽이나 이커머스 쪽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치 플랫폼 쪽에 대한 부분들은 성장성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가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메이저 측에서 좀 느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해외 사업 확장에 대한 가시성이 따로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한된 로컬 산업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적정 뭐 해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의 네이버의 밸류가 과연 지금의 주가가 타당한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일단 개인 투자 쪽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좀 어느 정도 느껴질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특별 주주환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바닥은 일단 잡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바닥은 잡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베팅하는 부분들은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의 시세 차익을 느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결국 지금 네이버가 여기서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로 좀 이어가 주려고 하게 되면은 뭐 자사주 소각, 매입 물론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이 붙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살이 확실하게 붙어주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상승도 저는 좀 제한적인 상방이 좀 막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바라볼 때는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미지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특별 주주 환원으로 인해서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은 높지만 상방에도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을 좀 예상한다. 이렇게 조언을 주신 건데요.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 그러니까 뼈 위에 살을 붙이는 성과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재규 본부장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네이버 주가가 뭐 한 40만 원 그 위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17만 원 거래거든요. 네. 저는 일단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주가상으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혹시나 제 화면이 나오면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네이버가 지금 PBR 기준으로 했을 때 상장된 이후에 가장 저점대 수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이 어쨌든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화학주들이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뭐 롯데케미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PBR이 0.3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에 대비해서 저평가가 되면 주가가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상장된 이후에 가장 저평가 수준의 저점대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것이 네이버의 주봉입니다. 지금 46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기업의 주가 흐름이 지금 15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5만 원대를 이탈할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디더라도 우상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네이버의 3분기 예상 이익이 매출 기준으로 2조가 넘어가고요. 2조 6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5,100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상반기 때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라는 기업이 강력하게 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야겠죠. 그러니까 AI 쪽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분기 때도 AI를 이용해서 매출이 좀 나왔다라는 레포트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매출이 더 많이 나왔다. 라든지 앞으로 투자를 더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터넷 플랫폼 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장주로 많이 엮어서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에 이제 제약바이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니까 2차 전지라든지 성장주가 다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성장주들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뭐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처럼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15만 원대로 이탈하면 내가 손절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래도 한 20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면서 전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조금 더 반영이 되고 열리게 된다면 주가 상방도 열리게 될 것이다. 20만 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이지규 대표님은 보고 계셨는데요. 자,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근데 안 됐어요. 네이버가 포함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연말까지 네이버 전망을 조금 더 깊이 해본다면 최 본부장님은 여전히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일단 저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한 방향성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나쁜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또 소프트웨어 생각하면 AI 관련해서 네네. 하드웨어 안 움직일 때 소프트웨어 AI 쪽은 또 네네. 가잖아요. 네네. 네이버를 그 안에 넣고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 네이버를 놓고 본다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네, 저는 무리라고 보는 부분들이 아직 확실한 데이터가 안 나왔잖아요. 네이버 측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AI 쪽 플랫폼에 있어가지고 성장성 여부가 확실하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드웨어 쪽에 넣는다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 넣는다라든지 부분들은 결국엔 기대감으로만 일단은 네이버의 AI 플랫폼 부분들이 이쪽으로 계속해서 전환을 해서 사업적인 영역에 대한 확장성이 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물론 기대감일 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네이버의 실적 부분들이 약화가 되는 부분들도 아닙니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실적주 대비해서 네이버의 주가 상방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해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가시성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앞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해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한 네이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치 플랫폼 쪽에서만 성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 이커머스 쪽이라든지 뭐 콘텐츠 쪽에 대한 부분들이 업황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업황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들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의 주가를 계속해서 견인을 시켜가지고 위로 올려줄 수 있을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는 결국 이제 주주들의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을 좀 달리려고 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결국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네이버가 향후 4분기라든지 내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의도치도 못했던 상승 모멘텀이 더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밸류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
지금의 밸류가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낮춰서 네이버를 봐야 될지 그 의문점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 지금 눈높이가 많이 낮춰져 있는 상황에서 돌발적인 상승 모멘텀이 살짝이라도 더해진다고 하게 되면은 네이버의 주가는 좀 강하게 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기대를 안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여기서 이제 살이 붙을 만한 모멘텀이 조금이라도 붙어준다 하게 되면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베팅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네이버. 일단 주가는 소폭의 상승 여력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를 통해 시장의 큰 그림 그리고 세부 종목 이야기까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주 자체에 대한 전망도 할 수 있을 이슈죠. 이마트가 이 신세계건설 자진상패 추진 속에 여러 이슈가 오늘 더해지고 있습니다. 잔여 지분을 공개 매수한다라고 밝힌 건데요. 사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 부실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동안 좀 힘들었었어요. 2년 연속 영업 적자도 기록했고요. 그러자 이마트가 이 신세계건설의 재무 개선에 팔을 걷어붙인 상황인데요. 오늘 주가가 신세계건설의 강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최근 네. 신세계건설은 그룹사 안에서도 아픈 손가락이었잖아요. 오늘 주가 상승을 놓고 보면 좀 부담을 덜었다.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된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뭐 자진상패를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자진상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당 18,300원에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 가격대까지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은 사실 트레이딩의 관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신세계건설 입장에서 오늘 주가가 올라와서 기존 주주분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사실 이마트에서 뭐 자기의 자회사를 뭐 추가 매수해가지고 자진상패시키겠다라는 부분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세계건설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서 좋은 거고 이마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진상패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진상패를 하는 기업들이나 굉장히 우량한 재무제표라든지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장을 안 시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쨌든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것, 상장이 된다라는 것은 이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경영권에 관련되어 있는 자율성이라든지 앞으로 뭐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 같은 부분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일부러 안 시키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진상패를 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이마트 쪽에서 신세계건설에 관련돼서 좀 강하게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서기 위해서 자진상패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마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고요.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이죠. 지난 주말부터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주말이었는지 금요일인지는 제가 좀 헷갈리지만 관련 내용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왔고 그게 이슈지만 이 내용들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지금부터 더 커질 것인가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그렇진 않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가의 변동성은 제한적일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은 제한적이다.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신세계건설 지금이라도 올라탈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니라는 답변 주시는 거죠? 예, 좀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 본부장님은 의견은 어떠세요? 이마트는 지금 하락하고 신세계건설은 급등 중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둘 다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일단 이제 공개 매수가 위로는 살짝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결국 이제 이마트가 신세계건설을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구조조정이 이제 명확하게 좀 나선다라는 거죠. 신세계건설에 좀 나빠져 있는 이 재무 구조 부분들을 좀 개편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좀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확장성에 도모를 한다라든지 건설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일단 금리 인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건설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돌아선다고 하게 되면은 좀 그쪽에 이마트가 좀 베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세계건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얼마나 많은 유보율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신세계건설의 실적은 물론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보율이 지금 1분기만에 거의 1000% 이상을 지금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자진 상패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시너지가 일단 이마트 쪽에는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아직까지는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또 충분히 매도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개 매수가 부근에서 크게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 매수가 부근에서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막 급등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어떤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몰려가지고 급등이 나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고요. 다만 이제 공개 매수가 부근의 근방에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여줄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능성을 좀 열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베팅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도 막 크게 먹으려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저도 일단은 뭐 본부장님과 거의 마찬가지로 의견이 네. 좀 동일하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먹을 수 있는 건 적을 수 네. 있다. 정말 적나라하게 저희에게 와닿게 이야기를 주셨어요. 제한적인 움직임, 이마트와 관련한 신세계 건설 기억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규 본부장님, 저희 건설주 이야기도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비컷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주로서의 건설주의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다시 좀 잠잠하네요. 앞으로의 모멘텀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참 요즘 시장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네.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자금이 많이 흩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그래도 그 앞전처럼 추세를 이어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과거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건설주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가 이제 중국 쪽에 대해서 많이 잊고 지냈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 쪽에 대해서 수출 물량을 따져본다면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역시도 그리고 건설주 역시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건설주 중에서는 저는 GS건설이 대형주 중에서는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작은 기업 중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 계속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건설주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건설주 자체에 대한 모멘텀, 특히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 모멘텀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주고 계셨고요. 종목들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시장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수급의 향방도 알아봐야겠죠. 지금 바로 이어지겠습니다.